과연 좀비가 실제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죠. 많은 연구 조사를 하니까 죽지는 않을 정도로 산소를 결핍시켜서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나쁜 놈들, 오늘은 좀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살아있는 시체라고도 하죠. 미국 대중문화에서 원래 유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대 좀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좀비도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좀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좀비 문화, 좀비 경제, 좀비 기업 이렇게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잖아요. 좀비가 그럼 과연 뭐지? 하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살아있는 시체라고 하는 좀비가 허구적인 괴물이자 단순히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좀비는 사실 꽤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좀비가 처음 등장한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나 혹은 서구 유럽이 아니고요. 라틴 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성과 해변으로 유명한 카리브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크기의 작은 나라 하이티입니다. 하이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하이티는 아메리카 신대륙에 들어온 유럽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의 정복자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첫 항해 시에 도착한 최초의 섬들 중에 하나가 하이티였고, 그 당시 이제 콜럼버스는 이 섬을 히스파뇰라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섬들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카리브 섬들에는 타이노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사벨 여왕에게 엄청 자랑을 늘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항해에서는 사탕수수 씨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 사탕수수는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오래전에 재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인도로 와가지고 설탕의 원료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콜럼버스는 이 사탕수수가 신대륙에서도 재배가 될까? 히스파뇰라 섬에 들어가가지고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잘 자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누가 일을 할까요? 거기에 있던 타이노 선주민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게 되죠. 근데 타이노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정복자들한테 그물을 만든 귀걸이나 아니면 목걸이가 있으면 콜럼버스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걸 어디서 얻게 되냐 하면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 타이노들을 맨 처음에 선한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돌아가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타이노족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강제 규율이나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거부감이 있으니까 정복자들은 무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진압하려고 했고, 노예화 시키려고 했겠죠. 그래서 같은 농장에 가둬놓고 엄청난 노역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를 하거나 아니면 체벌을 가하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타이노족들이 점점 그 인구가 줄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거는 전염병 때문이었거든요. 유럽인과 함께 들어온 천연두, 원주민 사이에서 이 천연두가 엄청나게 돌면서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정복자들은 신대륙에 들어와서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데 일해줄 선주민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네들이 할까요? 네,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쪽으로 공수해 오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특히 프랑스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페인이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쇠락을 하게 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카리브 지역의 식민화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하이티 섬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여기를 식민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선으로 실려오게 된 아프리카 흑인들이 하이티에 집결을 합니다. 당시에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설탕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귀족들이나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설탕에 그렇게 매혹되었다고 해요. 들어보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도 초상화를 보면 항상 입을 앙 다물고 이제 찍는데, 그 이유가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특히 루이 16세도 이가 다 빠졌다고 해요. 설탕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작은 섬 아이티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이 세 대륙을 이어주는 삼각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아이티에서 재배된 사탕수수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돈 번으로 아프리카에서도 뭐예요? 다시 노예를 이렇게 잡아들이겠죠. 노예 사냥을 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다시 아메리카로 가죠. 가가지고 아이티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좀비가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사탕수수 재배는 굉장히 집약적인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탕수수라는 게 키가 자라면 4, 5m가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크고, 다시 씨를 안 뿌려도 다음에도 다시 또 잘 자란다고 해요. 노예들의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탕수수를 추수를 해가지고 줄기를 갖다가 다시 잘게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 앞찾기 롤러라는 게 있어요.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이 앞찾기 롤러에 넣으면 이게 굉장히 잘게 잘라지게 되고, 큰 독에다가 넣고 나서 엄청 오랫동안 이제 끓인대요. 가열을 시키면 흑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만 봐도 정말 노동을 갈아 넣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 12시간의 노동은 기본이었고 20시간의 노동까지도 하게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것일까요? 과연 하루에는 24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의 자녀 생존 기간이 6년에서 7년을 넘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이 앞찾기 롤러에 사탕수를 넣다가 노예들의 손이 자꾸 이렇게 끼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노동을 할 때 조그만한 손도끼를 갖고 있었대요. 혹시라도 빨려 들어가면 빨리 팔을 먼저 자르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잔인한 노동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티에서 유럽 설탕 생산량의 약 40% 혹은 많으면 절반가량을 생산하게 되는데, 사실 이 흑인 노예들한테 들어오는 거는 강제 노동의 고된 삶과 고통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흑인 노예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신과 종교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바로 거기서 태어난 것이 부두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두교라고 생각을 하면 주로 인형을 막 찌르면서 상대방의 저주를 퍼붓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원시적인 미신으로 치부가 되었지만, 이게 원래는 서아프리카에서 유래한 다양한 토속신앙 중에 일부이고요. 그게 신대륙에 건너와서 가톨릭 종교와 섞여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부두교입니다. 부두라는 뜻은 이 흑인들에게는 영혼 혹은 이제 신비한 힘을 뜻하기도 했대요. 식민지주의 지배자들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를 했죠. 그래서 농장주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 종교처럼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믿어줬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끼리의 서름이나 고통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비밀 결사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변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두교에는 어떤 특별한 전통이 있었는데요. 부두교 사제가 있어요. 보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흑인 공동체 내에서는 정치적인 리더이기도 했던 거예요. 흑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판결과 형벌을 주관하기도 했죠. 그래서 공동체의 규범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비를 만드는 그런 형벌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거죠. 많은 연구 조사를 하니까 고고 성분에 담긴 천연독이 있는데, 이 독의 일종이 테트로도톡신이거든요. 이거를 아주 소량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않을 정도로, 하지만은 산소를 결핍시켜서 뇌가 작동을 정지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 그 흑인 노예가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흑인 노예들한테는 죽는 것보다도 좀비가 되는 이 상황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두교 내에서는 좀비가 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었고요. 좀비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비를 당시 식민 통치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려고 하는데 이용되기도 하거든요. 각각의 사탕수수 농장에는 농장주 1명, 그리고 200명에서 500명이 되는 흑인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장주들은 이 흑인 노예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골몰하게 됐는데, 이 부두교 전통과 좀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부두교의 사제이자 흑인들의 지도자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노동을 하지 않게 되면 좀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공포를 흑인 노예들한테 퍼뜨리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흑인 노예들이 정말로 충직한 노예 상태로 영속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대농장 제도와 식민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좀비와 부두교 문화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흑인들이 좀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영혼이 마비된 채 좀비처럼 일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미롭게도 좀비가 그 식민지 지배체제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장주들의 전략이 100%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고 끝까지 성공을 한 것도 아니죠. 바로 좀비처럼 영혼 없이 명령에 복종하고 노동만 하던 이 흑인 노예들이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던 혁명의 주체로서 되는 매우 역사적이고 세계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